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가르치는 좌승서입니다. 오늘 형태성 나가볼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품성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어지는 형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물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직전에 들으셨겠지만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그리고 심미성, 이렇게 4개의 기본적인 디자인의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형태성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물품성하고 형태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각성에서는 유명한 판례 하나 있고, 그리고 심미성은 조금은 덜 중요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시각성에선 판례 하나가 유명하다, 심미성은 조금은 덜 중요하다, 하지만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논점이 적지 않은 편이니까 완벽하게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약 조절이나 암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과감히 넘어가라고 하는 부분은 뭐 수석하고 싶으면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 기본적인 의의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업 시간에 외우고 간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인강 선호했던 이유가 일시정지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가지고 가고 최대한 복습 시간을 줄인다. 그리고 복습을 덜 하기 위해서 인강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성 갈게요. 어떻게 외워야 되죠? 물품성이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느낌이 오죠? 아, 시각성, 심미성도 똑같이 외우겠구나. 왜냐면 2조 1호 베끼고 법전에 있으니까 나중 가면 외워질 거지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심이기 때문에 형태는 디자인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혹은 이제 형태 자체의 정의는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다. 그럼 물품의 형태로서라고 외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조화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취지는 물품의 외형으로서, 혹은 이제 계속 반복될 취지지만 제가 물품성에서도 말씀드렸죠. 디자인 보호법상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디자인을 보호해야 되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형으로서 형태가 필수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취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게 매번 달라질 필요 없으니까 통일해서 외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법적 지위 보겠습니다. 가특 유일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가분성의 원칙이나, 이건 뭐와 뭐가 불가분이란 걸까요? 물품과 형태가 불가분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왜냐면 예외적으로 글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글자체 디자인 및 화상 디자인은 모양과 색채만으로 구성된 디자인이어서 뭐가 없어진 거죠? 형상이 없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가분적이다. 그러니까 형태는 형상, 모양, 색채가 필수인데 형상이 예외적으로 필수적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물품과 형태는 기본적으로 그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면 사진 견본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도시하여 디자인의 외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형태의 동일유사를 판단한다. 그리고 물품에 표현된 형태를 1디자인으로 인정함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건 유사 판단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고, 이건 1디자인 1추론 주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이게 다 연결된다, 이런 느낌으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나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오, 그리고 이제 뭐 흠결시 효과라던가
아니면 그 극복 방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목차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의가 디자인의 정의로 가져가게 됐는데, 그럼 형태의 정의가 우리가 뭐라 했죠? 그거는 바로 이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나와야겠어요? 형상, 모양, 색채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암기가 최소화되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부터 가볼게요. 형상. 의종 구성이라고 훌륭한 변리사님들이 이렇게 따주셨는데 이건 뭐냐? 이게 정의, 의이고 이게 종류, 그리고 이거는 뭐 구성 혹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구성 요소별 판단 그리고 성질이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살짝 이렇게 외우면 어려워서 뭐 의 그리고 이제 종류까지는 같은데 이게 지위 그리고 뭐 특징, 기타, 비고, 성질 이렇게 4개로 저는 암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의종, 지특, 뭐 의종, 지직 뭐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 결국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형상의 정의는 물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는 거고 형상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입체적 형상, 평면적 형상으로 구분되며 도면 작성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내가 형상을 떠올리는 순간 입체적 형상이랑 평면적 형상이 둘 다 떠오르도록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 형상하면 이게 도면이 2D 도면도 있고 3D 도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품을 바라볼 때 평면과 입체 둘 다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 주시면 딱히 암기라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류 나갔고 지위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필수적 구성 요소냐 아니면 뭐 2차적, 부가적, 선택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글자체와 화상은 예외다. 위에서도 말했죠. 법적 지위에서 필수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가져감이 원칙이나 글자체와 화상은 예외적으로 형상을 구비한다고 본다. 모양 가보면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의의 그리고 이제 종류 그리고 지위 그 다음 특징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모양,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선도라 함은 선으로 그린 도형, 색구분은 선이 아닌 색채로 구획되어 있는 것, 색흐림은 경계를 흐릿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옮아가도록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1차 때 당연히 공부하셨겠지만 얘는 뭐죠? 그라데이션이죠. 그리고 얘는 뭔가 이제 선으로 그린 도형이니까 뭐 예를 들어 원, 별 이런 게 포함되는 거고 색구분은 결국 이제 이게 태극무늬를 생각하시면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색구분은 선이 아닌 색채로 구획되어 있는 것. 근데 이제 이걸 선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색과 색의 경계가 만들어서 선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모양의 형상에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선택적 구성 요소이다. 이거 지위는 선택이냐 필수냐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한편 일반적으로 형상의 표면에 표현되지만 투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내부에서 존재하는 모양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다. 결국 이게 특유 논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4번이 형상의 표면에 표현되지만 투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내부에 존재하는 모양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다. 즉 투명한 부분도 모양을 즉 색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색채와 약간 연결되는데 아래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투명도 색으로 본다 이게 있거든요. 금속색과 투명색 또한 법상 색채로 인정된다라고 해서
모양도 이제 투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부에 존재하는 것도 겉에 보여지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따가 시각성하고도 연결된 논점이지만 모양에서는 이제 투명해서 내부에 있는 모양도 모양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색채의 정의는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망막, 되게 특이한 용어잖아요.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나 봤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갑자기 디자인보호법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대부분 되게 특이해서 기억에 잘 남으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색채의 종류,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된다. 이거 뭐죠? 공대생들 옷 보면 다 무채색이잖아요. 다 회색, 검정, 하얀색만 입고 유채색은 이제 저는 이렇게 외워가지고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된다. 금속색과 투명색 또한 법상 색채로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유채색, 무채색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도 법으로는 색채다. 디자인보호법상은 색채로 인정이 된다. 이건 추후에 또 이따가 나올 거니까 한번 머릿속에 가져가 주시고 색채는 또 뭐죠? 부과되는 선택적 구성 요소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하나의 색을 의미하고 이 이상의 색채 조합은 모양으로 본다. 색채 조합, 그럼 이게 뭐죠? 색 구분,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채와 이 색 구분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했을 때 색의 개수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결합, 이거는 이제 본인이 뭔가 양을 늘리고 싶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상이 필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모양이랑 색채 있다 없다 해서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하지만 여기서 뭐가 빠졌죠? 형상만의 디자인은 제외됐죠. 그래서 세 개인 거죠. 모양 있고 없고 색채 있고 없고 해서 형상만의 디자인은 추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말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를 가져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 볼까요? 변화는 이제 동적 디자인은 형태의 변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적 디자인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죠. 자, 흠결시 취급 봅시다. 법적 취급 하면 이제 애초에 의 취지에서 정의 규정을 얘기했으니까 그거랑 연결된다고 치면 정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33조 1항 본문에 거절 이유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절 이유, 정보 제공 사유, 이의 신청 이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세트니까 거정 의무, 어떤 거는 거정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뭐 이런 절차적 요건들도 있으니까 외우실 때 여기서부터 꼼꼼히 외우시면 나중에 복습하면서 다시 정리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태성이 있도록 보정하는 것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 이러면 대부분 제출원을 하겠죠, 실무에서는. 그래서 결어는 이제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석하시려면 읽어만 보시되 암기는 이제 수석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형태는 수요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구성 요소로서 창작적 요소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물품은 뭔가 이제 수단의 느낌이고 형태가 내가 꾸미려고 하는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가장 창작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물품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물리적인 구성 요소이다.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색채 무용론이라는 게 있는데 색채를 1구성 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는 2색 이상의 조합을 모양으로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럼 이제 외국이랑 다르다, 딱 이 정도만 가져가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재밌네, 이런 논의도 있네 하고 가져가시면 되고,
2번 2차원 디자인의 보호는 물품성에서 이미 했죠. 그리고 이제 물품과 형태의 관계 이거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불가분적으로 융합하여 존재한다. 물품과 외관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형태는 따라서 물품과 분리된 형태는 보호 대상이 되는지 논의하겠다. 자, 이거 학설 이름도 구체적 물품 개념설은 가분설은이라고 해서 하셔도 되고, 이게 디자인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으니까 그냥 이 부분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가 있다. 뭐 1설은 이거다. 2설은 이거다. 3설은 이거다. 그리고 판례 태도는 이런데 검토는 3설을 지지한다. 판례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당연히 되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암기하는 데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가 돼서 학설 내용이, 학설 이름이 기억난다. 이런 게 제일 좋겠죠. 형태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물품이라는 견해가 있고 물품과 형태의 결합을 전제로 하면서도 물품은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 가능하다. 즉 이거는 이제 예외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가분설은 분리되어 관념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딱 봐도 얘네들은 극단적이고 얘는 조금 부들부들하게 이제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의미 같으니까 뭐겠어요? 아까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원칙으로 하되 추상화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율사 판단에서 판례의 태도는 이거에 가깝다. 이것도 이제 판례의 태도라고만 써주셔도 되고 심사실무라는 말은 저는 잘 안 썼습니다. 뭔가 이제 법 공부하는 게 심사실무 공부하려는 것과 별개고 대부분 심사실무가 판례의 태도를 따라서 이제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검토에는 이제 뭐 판례의 태도가 물품의 유사 판단에 있어 이런 근거가 확실하고 이 부분은 어떠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하고 진행하면 되고 대부분 이걸 쓸 일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그 문제 사안의 경우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OT 때 설명드렸듯이 디자인보호법은 딱히 그 기본적인 이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을 들이시지는 않는 것 같고 사안을 얼마나 풍부하게 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가볍게만 가져가시고 중요한 민소나 이런 거 암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질감이나 광택 등이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데 별로 궁금해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안 중요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간다는 거고 안 중요하다는 건 결론만. 무슨 말이냐? 재질이, 질감이, 광택이 구성 요소인가? 즉 뭐 색 혹은 모양 등에 포함되는가? 이걸 말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된다. 재질은 일반적으로 아니지만 제조 방법, 외관에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외관에 드러나면 자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이게 반드시 성립하진 않겠지만 외관에 드러나는 이상 그래서 이제 재질도 된다 하면 이제 아까 어떤 거랑 비슷하죠? 뭔가 이제 금속색도 인정한다고 외웠으니까 결론 외우시기 되게 쉽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색채 취급 가겠습니다. 그러면 색채는 어떻게 취급이 되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조 1호 정의를 따르는 것이고 취지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법 목적상, 디자인의 보호법 목적상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형태란 형상, 모양, 색채를 포함하는데 색채는 여기는 이제 이건 취지가 아니라 지위에 가까운데 취지로 쓰려면 색채 또한 형태의 구성 요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열위적 구성 요소다라고 하면 이제 형상에 비해서 필수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열위적이다. 그래서 이제 색채의 취급은 이제 아까 했듯이 망막을, 이거 오타네요.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이다. 이 이상의 색채 조합은 모양으로 본다. 출원시가 문제되는데, 도면상 채색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검은색, 흰색, 회색 중 하나의 색을 생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면을, 그러니까 이게 특허도 마찬가지인데 도면을 제출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 도면에 대한 설명을 발명의 설명에 써야 돼요, 특허의 경우. 그럼 디자인은 뭐겠어요? 디자인의 설명에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 매번 검정색을 다 칠하기가 번거롭다. 혹은 이제 그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색을 생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는 생략해도 되고 기재해야 된다. 이게 해야 한다죠.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러니까 뭔가 생략하기로 했으면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투명색은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명색도 기재하고 보이는 대로 도시해야 된다. 투명색에 대한 각주 한번 볼까요? 도면에 표현되고 설명이 있어야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 인정된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색채에 관한 기재는 정당한 물품명이 아니므로 삭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문제에서 실제로 뭐 빨간색 족구공 이런 식으로 물품을 썼다면 그때서야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이해만. 암기 X. 자, 특유 디자인에서 동적 디자인도 성립할 수 있다. 색채만이 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쵸, 이제 형상은 기본적으로 필수적 구성 요소라고 했으니까 형상만의 디자인의 내부 여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재질설, 용지설, 무색설, 무모양, 일색설 대립하고 있다. 이것도 그냥 논의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추후에 제가 문제가 좀 중요하다, 책에서 설명 못했는데, 책 기본 강의 때 설명 못했는데 요즘 좀 핫한 주제라거나 아니면 출제 가능성이 오르게 되면 따로 언급 드릴 거니까 일단 내부 여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정도로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서 각 구성 물품들이 동일한 색채로 표현된 것만으로는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쵸, 이제 그냥 색이 똑같다? 이거는 통일감을 주기는 어렵다 이런 소리겠죠. 색채에 관한 보정 시 요제 변경의 판단, 그 외관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게 핵심이죠. 대부분은 요제 변경이 아니라고 할 텐데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된다는 거고, 항상 법 공부할 때 여기서 예시를, 그러니까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시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판례, 디자인보호법은 이제 심사 기준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별도의 심사 기준에 사례가 없다면 과감히 넘기셔야 됩니다. 내가 없는 사례를 만들어서 이해하겠다라기보다는 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진짜 워딩만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예시를 뭐 간단하게 본인이 만드는 걸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꽂혀서 막 하루 종일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시험 붙어서도 궁금하면 그때 제가 충분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시험 붙으면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 1도 관심 없어져서 결국 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등록 여건 판단 시에는 본문 위반일 수 있다. 우리 아까 계속했죠. 정의 규정 위반이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거절 이유를 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흠결이 존재하면 이것도 똑같은 소리겠죠. 즉 그렇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니까 제가 예시를 따로 안 들어드리는 거다. 이양 판단 시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창작 기용성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34조 3호 판단 시 색채 상표와 저촉이 문제될 수 있으며 동조 4호 판단 시 색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 뭐 주지저명한 상표와 관련된 규정이고 4호도 마찬가지로 색채가 논점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한 색채만이 다른 이 이상의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쵸? 이제 뭐 타쿠체가 있는데 여기가 빨간색이거나 근데 완전히 똑같은 타쿠체인데 색깔만 이렇게 다르다 하면 별도의 디자인 미감이 색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봐서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이거 뭐죠? 족구공 판례죠? 이거는 판례 강의 때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채색된 색채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신미감의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후 권리관계, 등록 디자인의 색채만 변경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사 범위에 해당하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공지 디자인의 색채만 변경하여 실시하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제 공지 디자인의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도 이제 자유실시가 가능하니까 색채만 부과되어서 선후 양 디자인이 유사하면 이용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무효사유가 문제될 뿐이다. 그쵸? 이제 이용관계는 둘 다 등록된 권리범위라는 건데 애초에 등록에 하자가 있는 거니까 무효사유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 시각성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시각성 딱히 빠뜨린 건 없고 계속 가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조 1호 그리고 물형시심.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시각은 디자인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서 그 디자인 보호법 목적상 그 보호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 소리겠죠.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근데 의의까지는 안 적는 것 같고 딱 이제 의의 취지는 이렇게 적죠 대부분. 법적 지위도 이거 읽기만 하면 되겠죠? 신미성과 함께 관찰자의 감각적 요소이다. 감각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각성이라고 대놓고 써 있으니까 그 감각 중 시각을 말하는 거겠구나. 디자인은 도면에 의해 특정되고 등록 여부는 디자인 시각에 의해서 판단되므로 그 특성상 권리 범위가 협소하여 제3자의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사 범위까지 권리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유사 범위까지 우리가 그 보호하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거죠. 도면에 의해 특정되고 시각에 의해서 판단되므로 특성상 권리 범위가 협소하다. 그러니까 좀 모방이 용이하다는 소리랑 소리가 디자인 보호법 전반에 깔려 있단 말이죠. 뭐 비밀 디자인 제도라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일관성 있는 부분이라서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시각을 통한 친미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쵸? 이제 시각 말고 다른 감각을 상정하기 되게 어렵겠죠?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자, 요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뭔가 이제 요건 할 때 정의로 했는데 예를 들어 형상 그 형태에 관한 것이면 여기 형상, 모양, 색채가 있으니까 이걸 요건으로 하겠다. 물품성의 경우는 이제 독구유동이라는 판례의 태도가 있어서 그걸 요건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시각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시각성은 딱히 판례가 시각성은 이거를 요건으로 한다라고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귀납적으로 모여진 요건들입니다. 이제 시육외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시파 육식 이제 외보라고 해서 외관의 외부에서 관찰 보일 것이라고 해도 되니까 외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취향 차이죠. 시파 육식 외보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육 외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항상 뭐가 헷갈리냐면 쓸 때 시각으로 파악 가능할 것. 왜냐면 시육 외로였으면 시각 육안 둘 다 뭔가 보이는 건데 이 서술어를 뭐로 쓰지? 고민하다가 맨날 결국 이제 뭐 시각으로 파악 가능할 것, 육안으로 파악 가능할 것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거 뭔가 똑같이 쓰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답안지 쓸 때. 그럴 때를 대비하려고 저는 이제 그냥 시파 육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악이랑 식별이 바로 떠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각으로 파악 가능할 것 가보면 간단하죠. 다른 감각에 의한 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것, 즉 이제 시각의 논점은 감각이냐, 어떤 감각이냐라는 거고, 육안으로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되게 다양한데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서도 육안으로 보여야 된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의미한다. 뭐 지구 사이즈의 뭔가 디자인을 출원한다고 하면 지구 자체의 그 형상이나 이런 게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냐는 문제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는 지구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육안으로 식별이 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 둘을 구별하려는 취지거든요. 원칙은 확대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만 관찰 가능한 경우. 저는 방금 굉장히 큰 예시를 들었지만 굉장히 작은 게 더 사실 문제되죠, 현실적으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왜냐면 육안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상물, 입상물의 1단위와 같은 것 하면 이제 결국 시각성이 문제될 때 길게 쓰고 싶으면 이제 설탕을 추론하고 싶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GS에서 풀어본 문제라서 기억에 남는데 디자이너가 설탕을 추론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짧게 써야 되면 이제 우리 외웠었죠. 각고 정보라 해서 각설탕, 고형 시멘트와 같이 정형화, 고형화된 그 분상물의 집합은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물품성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썼는데 설탕 한 단위, 그러니까 설탕 입자 한 단위, 그리고 설탕 복수계, 그리고 이제 고형화된 각설탕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쓰는 게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우를 나누면서 양을 늘릴 수도 있구나. 이제 배점에 따라 당연히 결정하셔야 될 문제지만 이런 부분을 시각성이 문제된다고 본인이 느낀 순간 경우를 나눌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거래 시 확대경을 통해 확대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정해 주겠다. 뭐가 있죠? 발광, 다이오드, 소자와 같이. 그 전자 부품이잖아요. 작은 소자는 일반적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도 디자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또한 특수한 표시부를 통해 관찰되는 것이 통상적인 화상 디자인도 예외적으로 시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VR을 통해서 애플의 비전 프로? 그거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영상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마한 디스플레이에 구현이 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눈을 갖다 대면 확대경을 마치 보듯이 이렇게 특수한 표시부를 통하면 관찰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 자, 외부. 이게 조금 유명하죠. 외부에서 관찰 가능할 것. 원칙. 통상적인 물품의 거래 시 외부에서 볼 수 없고 분해, 파괴 등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
판례의 태도여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된 거죠. 판례에서 전체를 표시한 게 아니고 제가 귀납적으로 말씀드린 그 요건이 뭐였다는 것도 판례에서 이거 하나 따온 거다. 예외적으로 뭐가 있죠? 부뚜투. 전 이거 놀랐어요. 이거 제가 딴 두 문자 스스로 혼자 만든 거였는데 책에 이렇게 나랑 똑같이 두 문자 딴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부품, 뚜껑, 투명한 부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부품 되나요? 당연하죠. 독립거래 및 호환의 가능성을 구비하면 가능하다. 뚜껑은 어떡하죠?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므로 뚜껑을 열면 그러면 왜? 통상적인 물품의 거래 시에는 내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내부도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투명한 부분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므로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 18번 각주를 보시면 절개 단면도 등으로 무슨 말이죠? 연상태의 내부를 내가 디자인의 보호 대상으로 쓰고 싶으면 그 절개 단면도 등 이제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그 도면으로 명확하게 표현해라. 이런 말이죠. 내가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부분과 마찬가지라서 내가 추후에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판결시 취급하면 2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33조 1항 본문의 위반이므로 거정 의무에 해당한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인강으로 남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다 읽어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여기 거정 의무라고만 쓰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만 써두던가 아니면 물품성, 형태성이랑 동일하다 이렇게만 써두고 바로 넘어가시면서 회독을 하셔야 돼요. 읽을 때는. 보정 가부, 시각도 어떤 거죠? 네, 이게 애초에 결여됐다는 것 자체가 디자인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한 거고 보정해서 요지 변경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출원해야 된다. 결여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고 제가 하나 뭔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조명기구용 틀 사건일 거거든요. 그쵸? 조명기구용 지지틀 사건.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여기 적어 놓으시라고. 이제 두 문자인데 이제 설, 후. 고 이제 이거는 판례. 이렇게 따로 적어주고 이제 조명기구용 틀 사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 통상적인 물품의 거래 시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거래 시, 운반 시,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에도 설치 후에도 이제 일반적인 수요자가 외부에서 볼 수 있냐, 관찰할 수 있냐를 따져야 한다 이런 말이고 거래 시는 왜죠? 수요자가 거래 시 외관을 확인하기 때문에 운반 시 왜죠? 운반업자도 어떻게 보면 수요자잖아요. 내가 중간에서 거래를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간 거래자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도 되고 생산자도 그 판매자도 되는 거다 보니까 운반 시에도 그리고 설치 시에도 설치는 이제 실시에 가까우니까 후에는 이제 이게 사용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조명기구용 틀을 그러니까 조명기구를 설치 후에도 계속 볼 거니까 그게 사용하는 거니까 실시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거운 서로 외우시고 왜 그런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명기구용 틀 사건은 이제 이렇게 나무 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껍데기를 씌워서 조명기구를 만드는 거다. 근데 이 거래 시, 운반 시,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에도 틀을 볼 일이 없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조명기구용 틀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왜냐? 외부에서 보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논리로 가는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기본서에
거운 서루, 조명기구용 틀 이 정도로 필기를 해둔 다음에 내가 한 번에 보고 판례에서 나온 문제됐던 논점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되 거운 서루가 뭐였지? 조명기구용 틀 바로 안 떠오르는데 하면 이제 판례 파트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 책은 한 번에 돼 있으니까 뭐 113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바로 넘어가서 보는 식으로 많이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여기 조명기구용 틀만 써놔도 내가 다 기억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써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점점 해독할 때 생략하는 부분이 많아져야 돼요. 물론 이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딱 그 중간 지점 내가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감히 넘어갈 수 있어야 돼서 이 거운 서루 추가적으로 저는 필기 해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진도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한 거 있나만 간단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족구공 사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족구공 사건 자체는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디서 족구공 사건 문제됐는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이제 족구공 사건 이 정도로만 필기해 놓으시고 이 부분을 이따 그 다음에 판례 강의 때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해만 미리 해두고 가시면 되고 이제 색채만이 다른 이 이상의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색채 자체로는 이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유사 판단의 중요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디자인의 형성과 모양이 동일하고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공이 있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도 동일한 경우 뭐 여기만 색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채색된 색채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신미감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이제 무슨 말이죠? 유사하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판례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형태성이랑 시각성 같이 해봤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신미성 단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